자, 선생님이 시험 전에 호르몬을 한번 정리해볼까 하는데요. 어, 우리 맨델반 친구들은 아직 호르몬 진도를 덜 나간 반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곧 시험이니까 스프링 노트를 빨리 풀고 싶은 친구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미리 호르몬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호르몬만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호르몬 일단 교과서는 150페이지고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정리를 할 거라서 선생님은 교과서 없이 정리를 하고 어차피 월요일에 우리 진도를 나갈 거니까 그때 교과서를 보면서 수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우리 호르몬 하기 전에 이거는 아마 다 했을 거야. 항상성이라는 개념을 배웠어요. 자, 항상성은 쌤이랑 뇌를 할 때도 한번 했는데, 자, 항상성 하면 생각나는 뇌가 무슨 뇌야? 오케이, 간뇌죠, 간뇌. 자, 간뇌가 항상성의 중추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간뇌가 항상성의 중추다. 자, 그러면 항상성의 정의는 뭘까? 우리 몸을 어떻게?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라고 했습니다. 하려는 성질. 이거를 항상성이라고 했어요. 기억합니까? 네. 자, 그런데 이런 항상성은 뭐의 작용으로 조절이 된다고 했죠? 호르몬과 신경이 함께 작용을 해서 조절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신경은 우리가 배웠어. 그래서 호르몬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운다고 했습니다. 자, 호르몬의 특징, 신경과 다른 호르몬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호르몬은 일단 내분비샘이라는 곳에서 분비가 돼요. 그죠? 자, 근데 내분비샘이 있으면 뭐도 있겠다라고 했지? 외분비샘도 있겠다. 자, 쌤이 여기 이렇게 적어볼게요. 자, 내분비샘이 있으면 당연히 외분비샘도 있겠다. 자, 내분비샘은 뭐야? 그냥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곳을 전부 다 내분비샘이라고 하면 돼요. 호르몬을 만들어서 분비하는 조직 또는 기관. 이런 것을 싹 다 내분비샘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외분비샘은 뭐야? 그래, 밖으로 분비를 하는 거야. 밖으로 분비를 해요. 자,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당연히 땀샘. 밖으로 분비하죠. 그리고 침샘. 그리고 눈물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그리고 외분비샘의 특징이 뭐냐면요. 얘는, 분비관이 있어요. 근데 내분비샘은 분비관이 없습니다. 자, 분비관이 없어서 호르몬은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면 어디로 분비가 된다 했죠? 그죠? 혈관으로 분비가 된다 했어요. 혈관으로 분비를 해서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한다 했습니다. 기억하죠? 그런데 외분비샘은 분비관이 있어서 혈액을 타고 이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땀샘, 침샘, 눈물샘 말고 또 어떤 게 있냐? 소화샘이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것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그냥 참고해서 보세요. 알겠죠? 자, 암튼 호르몬은 혈액을 타고 이동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신경과 비교를 해볼게요. 자, 신경은요. 자, 어떻게 이동을 해요? 신경은 뉴런으로 이동을 해요. 그죠? 자, 뉴런에서 전기 신호죠. 자, 뉴런은 전기 신호입니다. 자, 얘는 전기야. 근데 혈액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단 우리가 2학년 때 배운 걸로는 2학년 때 우리 순환계에서 혈액의 구성 성분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혈액은 뭐랑 뭘로? 혈구와 혈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혈장은 90%가 물이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피나면 그냥 물이잖아. 그래서 그냥 혈액은 물이라 생각하면 돼요. 자, 호르몬은 물을 타고 이동을 하고요. 신경은요, 전기 신호에 전기 신호. 자, 그러면 물이 빠를까, 전기가 빠를까?
당연히 전기가 빠르겠죠. 그래서 신경은 빠르고요. 호르몬은 신경에 비해서 느립니다. 느리게 이동을 해요. 오케이? 자, 그리고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몸 전체로 퍼져요. 자, 몸 전체로 퍼지기 때문에 작용 범위가 어때요? 신경보다 작용 범위가 넓어요. 자, 작용 범위가 넓지만 호르몬은 분비를 해서 딱 작용하는 기관이나 세포가 있다 했어요. 그 기관이나 세포를 우리가 표적 세포 또는 표적 기관이라고 부른다 했습니다. 자,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주면 좋냐면, 자, 혈액을 기찻길이라고 생각해요. 기찻길이에요. 자, 기찻길이니까 우리 온몸 전체를 계속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류장에서 이제 내리는 거예요. 그 정류장이 표적 세포나 표적 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호르몬이 꼭 필요한 그 표적 세포나 표적 기관이 있어요. 그래서 혈액을 타고 이동을 하다가 이 표적 세포나 표적 기관으로 가서 우리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항상성의 대표적인 예인 체온 유지에 관해서 제일 먼저 배웠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근데 체온 유지를 하기 전에 우리 일단 체온 유지의 원리에 대해서 쌤이 하나 좀 알려줬을 거예요. 자, 체온 유지의 원리는 에어컨의 작동 원리랑 비슷하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그 집에 있는 에어컨 말고요. 학교에 있는 중앙제어 에어컨의 작동 원리를 생각해주면 되는데 우리 학교에서 에어컨을 틀면 갑자기 시원한 바람이 나왔다가 또 한참 뒤에 시원한 바람이 또 약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왜 이럴까? 행정실에서 조절을 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자, 에어컨은요. 우리 학교 같은 중앙제어 에어컨은 온도 감지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서 온도가 점점 올라가요. 그러면 이 에어컨의 온도 감지기에 있는 온도보다 더 만약에 높아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 스위치가 켜집니다. 스위치 온 돼요. 자, 스위치가 켜지면 에어컨이 빵빵하게 잘 작동을 할 거예요. 에어컨 빵빵. 오케이? 자, 에어컨 빵빵하게 작동을 해. 그러면 시원해. 점점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점점 내려가겠죠? 자, 온도가 점점 내려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다가 온도 감지기의 설정 온도보다 점점 더 내려가요. 온도가 내려갔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스위치가 꺼지겠죠. 스위치 오프 되면 에어컨이 잘 작동을 안 하겠죠. 그래서 바람이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에어컨 바람이 잘 안 나오네. 그러면 온도가 또 점점 어떻게 되죠? 점점 다시 올라가게 되겠지. 그러면 다시 스위치 켜지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이 중앙제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막 엄청 추워지지도 않고 막 엄청 더워지지도 않고 그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해줍니다. 자, 이거랑 똑같아요. 우리 몸의 체온 조절은. 자, 에어컨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온도 감지 센서가 있어요. 그게 누구다? 오케이, 간뇌다. 우리 몸의 온도 감지 센서는 간뇌다. 자, 그러면 먼저 더울 때부터 보겠습니다. 자, 더울 때. 자, 더울 때 주변 환경이 너무 더워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체온이 올라가게 되겠죠. 체온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체온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체온이 올라갔어. 그러면 이 온도를 감지해주는 친구가 누구다? 오케이, 간뇌다. 잠시만, 쌤, 쏘리. 자, 이거 다른 색깔 펜으로 씁니다, 쌤. 자, 체온이 올라가면 간뇌가 온도 감지기 역할을 한다. 자, 그러면 간뇌에서 자, 어디로 신호를 주냐면요.
피부 근처로 가요. 자, 피부 근처로 신호를 줍니다. 그래서 피부 근처의 혈관을 어떻게 확장시킵니다. 자, 피부 근처의 혈관을 확장시키면 어떻게 되겠어? 혈관에 있는 열들이 막 밖으로 방출을 하게 되겠죠. 열의 방출량이 증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더우면 또 일어나는 현상 뭐가 있을까? 오케이, 땀의 분비량이 증가할 거예요. 땀 분비량 증가. 오케이? 자, 그러면 땀 분비량이 증가되면 어떻게 돼? 자, 땀을 흘려. 그러면 땀이 어떻게 돼? 액체가 기체로 기화를 하죠. 자, 우리 기화열 흡수 배웠죠. 그래서 몸에 에너지를 흡수를 하면서 체온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쨌든 이것 때문에 열의 방출량이 증가해요. 열의 방출량이 증가한다. 열이 많이 방출된다. 우리 몸에 있는 열이 많이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체온이 낮아져요. 근데 체온이 계속해서 무진장 낮아진다? 그게 아니라 정상 체온까지만 낮아진다. 오케이? 자, 일단 더울 때 했고요. 자, 그 다음 추울 때 가겠습니다. 추울 때. 자, 추울 때는 주변 환경이 너무 추워. 그러면 체온도 순간적으로 낮아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체온이 낮아졌다는 신호가 간내로 가게 됩니다. 간내. 자, 그러면 간내에서 더울 때랑 마찬가지로 이번엔 더울 때랑 반대예요. 더울 때랑 반대로 어떻게 되냐?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시킬 거예요. 혈관을 수축시킬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더 추우면 어떤 일이 생겨요? 추우면 오돌오돌 떨죠. 오케이, 그게 뭐냐? 근육이 떨리는 거예요. 자, 우선 피부 근처의 혈관을 수축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혈관에 있는 열을 꽁꽁 숨기는 거야. 혈관을 수축시켜서 열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열을 꽁꽁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의 방출량을 감소시킬 거예요. 그지? 자, 근육이 떨리면 어떻게 될까? 자, 근육이 떨려요. 자, 잘 모르겠으면 너네 지금 한번 떨어보세요. 막 오들오들 떨어보세요. 어때? 막 열이 나죠. 열이 나고 있죠. 자, 그래서 얘는 열의 발생량이 증가합니다. 자, 혈관을 수축하면요. 열이 나가는 것을 감소시키고요. 막 떨면, 근육이 떨리면, 열을 많이 생성을 해요. 우리 몸에서 열을 많이 생성을 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자, 얘는 색깔 다른 거 썼습니다. 자, 색깔 다른 거를 쓰겠습니다. 자, 얘는 어디로 가냐? 뇌하수체라는 곳으로 가요. 자, 뇌하수체 어딘지 말해줬죠. 자, 뇌 다시 그려야 되나? 자, 뇌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 간내가 있었어요. 간내 밑에 쌤이 약간 하트 거꾸로처럼 생긴 거 그렸었어. 이게 뇌하수체라고 했어요. 자, 우리 학습지에 보면 뇌하수체 쌤이 약간 그 하트 거꾸로 생긴 것처럼 있어. 그게 뇌하수체입니다. 자, 뇌하수체를 자극해요. 자, 쌤이 지금 말할 텐데, 자, 빨간색 화살표는 뭐냐? 신경의 작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파란색 화살표는 호르몬의 작용을 지금 나타낸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뇌하수체를 자극시켜주는 애는 간내에서 나온 호르몬입니다. 자, 이 호르몬의 이름은 몰라도 돼요. 자, 그러면 뇌하수체에서 또 어떤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의 이름도 몰라도 됩니다. 자, 호르몬이 나와서 이번에는 뭘 자극하냐? 갑상샘을 자극해요. 자, 갑상샘 어디 있는 거라고 배웠냐? 목에 있는 거라고 했죠. 자, 목에 갑상샘 있습니다. 그래서 너네 갑상선암이라는 걸 들어봤을 텐데 갑상선암에 걸리면 목이 부어요. 자, 그 다음 갑상샘을 자극해요. 그러면 갑상샘에서 이제 또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제 이 호르몬의 이름은 너네가
알아야 돼요. 자, 티록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요. 티록신 분비가 증가합니다. 티록신 분비 증가. 자, 티록신의 분비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세포호흡이 촉진돼요. 세포호흡이 촉진이 됩니다. 자, 세포호흡이 촉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야, 근데 너네 세포호흡이 뭔지도 모르던데, 쌤 수업할 때 보니까? 그지? 세포호흡이 뭐예요? 하니까 너네가 세포가 숨 쉬는 거예요. 그리고 기체가 교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가 많았어요. 자, 우리 숨 쉬는 거는 외호흡이고요. 그리고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것은 내호흡입니다. 우리 그거는 호흡기에서 배웠고요. 자, 세포호흡은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식물과 에너지 단원에서 2학년 때 광합성 할 때 배웠어요. 광합성. 기억나? 자, 쌤이 이렇게 쪼매나게 써볼게요. 너는 이거 전혀 기억을 못 하더라고. 자, 광합성은 뭐예요? 광합성. 광합성은 일단 누구만 해? 식물만 해요. 우리는 광합성 하지 않습니다. 광합성 왜 할까? 식물은 음식을 못 먹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어서 영양분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이제 양분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양분을 얻냐? 빛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양분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광합성의 과정은 이산화탄소랑요. 누가 만나? 플러스야. 물이 만나요. 그리고 빛 에너지를 받아서 뭐가 만들어져?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요. 오케이? 이거였잖아. 근데 세포호흡이 뭐였어? 세포호흡이 뭐였어? 자, 지금 광합성은 이 포도당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포도당을 만들어내지? 우리는 밥을 먹어요. 탄수화물을 먹으면 탄수화물이 최종적으로 분해가 되면 포도당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자, 우리도 포도당을 만들 수 있고 식물도 포도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요. 세포호흡을 하는 거예요. 자, 포도당과 세포호흡은 광합성의 반대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되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가 만들어진다? 에너지가 만들어진다. 에너지. 자, 광합성은 에너지를 사용을 한 것이었고요. 세포호흡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세포호흡을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는 밥을 먹고 포도당을 만들어내잖아요. 포도당을 만들어내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공부도 할 수 있고 운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체온 조절을 하다가 갑자기 이한 것까지 갔어. 자, 어쨌든 세포호흡을 하면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다시 올라가 볼게. 자, 갑상샘에서 티록신 분비가 증가해요. 그러면 세포호흡이 촉진되죠? 자, 세포호흡이 촉진되면 뭐가 많이 생겨? 세포호흡이 촉진돼 에너지가 많이 생깁니다. 열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죠? 자, 세포호흡이 촉진돼도 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열이 많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러면 추울 때 열 방출량은 줄어들면서 열은 많이 발생해. 그지? 열이 밖으로 안 나가고 열을 많이 생성을 해요. 그러면 체온이 올라가겠죠. 자, 근데 체온이 무진장 계속 올라갈까? 아니, 정상 체온까지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쌤이 정리를 해줬습니다. 다 잘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러면 신경과 호르몬 요거를 다시 볼게요. 자, 이거를 좀 알아두면 좋은데, 자, 체온이 높거나 낮다는 신호는 어떻게 전달이 될까? 일단 피부를 통해서 우리 온점, 냉점 이런 걸로 전달이 될 거예요. 그죠? 자, 우리 피부 감각 배웠어. 피부 감각은 감각점에서 일단 자극을 받아들여요. 그죠? 그래서 뭐를 통해서? 오케이, 감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돼요. 당연히 우리가 덥다 춥다는 배뇌도 느끼죠. 우리가 덥다 춥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게 대뇌로도 가지만 간뇌로도 간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감각 신경을 통해서 간뇌로 가니까 이거는 신경의 작용입니다. 그리고 피부로 가는 거나 근육으로 가는 거 싹 다 얘도 신경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뇌하수체로 가는 것은 호르몬이거든요. 간내에서 나온 호르몬이 뇌하수체를 자극하고요. 또 뇌하수체에서 나온 호르몬이 갑상샘을 자극하고요. 또 갑상샘에서 나온 티록신이 세포호흡을 촉진시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우리 티록신 배웠으니까 이거 말할 수 있어. 자, 티록신이 분비되는 갑상샘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내분비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호르몬이 분비되는 장소는 내분비샘이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자, 이까지 정리를 했으면 우리 그러면 그 다음 혈당량 조절로 가볼게요. 자, 그 다음은 혈당량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자, 혈당량은 뭐야? 혈당량. 혈당량의 혈은 뭘까요? 혈액. 오케이, 혈액. 당은? 포도당. 량은? 양. 그러니까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자, 왜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될까? 우리 이거는 2학 때 배운 배설계의 단원과 관련이 있어요. 자, 우리 배설계의 단원에서 오줌에 포도당이 나오면 된대, 안 된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포도당은 100% 재흡수가 돼서 오줌 속에는 포도당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런데 혈액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러면 어떻게? 오줌 속에도 일부 포도당이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 병이 무슨 병이다? 당뇨병이다. 자, 당이 포도당이고요. 요는 오줌 요자예요. 그래서 오줌 속에 당이 있는 병이다. 그래서 당뇨병이고요. 자, 만약에 포도당이 적으면 왜 안 좋아? 우리 세포 할 때 포도당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포도당이 적어봐. 그러면 에너지 낼 수 있어, 없어? 못 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포도당이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적절한 양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야 됩니다. 자, 근데 이 혈당량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호르몬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했어요. 인슐린과 글루카곤. 자, 인슐린은 뭐 해주냐? 혈당량을 낮춰줘요. 언제? 혈당량이 높을 때 혈당량을 낮춰주고요. 글루카곤은 혈당량을 높여줘요. 언제? 혈당량이 낮을 때 혈당량을 높여주는 애입니다. 자, 요 두 개의 호르몬을 꼭 외우시고요. 이름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요. 우리 혈당량 조절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혈당량이 높아요. 자, 혈당량이 높을 때는 언제일까? 오케이, 식사 직후겠죠. 식사 직후에 우리가 밥을 먹잖아. 그러면 밥이 탄수화물이죠. 보통 탄수화물을 먹어요. 그러면 이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면 포도당이 됩니다. 그래서 포도당의 양이 많아질 거예요.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이 많아질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어디를 자극되냐면 이자가 자극이 돼요. 이자. 선생님, 항상성 조절의 중추는 간내라면서요. 근데 왜 이자인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당연히 간내에서 먼저 인지를 해요. 자, 근데 간내를 그냥 생략한 거예요. 당연히 간내가 먼저 인지를 해서 간내에서 나온 신경이 이자를 자극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생략을 하고 바로 이자로 간 거예요. 그냥. 자, 당연히 항상성이니까 혈당량 조절도 항상성이니까 당연히 간내를 자극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다음 어쨌든 이자에서 뭐가 분비되냐면요. 인슐린이 분비돼요. 인슐린. 자, 그래서 이거는 쌤이 혈당량은 딱히 신경과 호르몬을 구분을 해서 쓰지 않을 거예요. 어차피 간내도 생략을 해서 쓰는 거니까 그냥 구분하지 않을게요. 자,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포도당의 양을 줄여줘야 돼. 그지? 인슐린은 포도당의 양을 줄여줘야 돼요.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줄여줘야 돼. 그러면 포도당을 없애줘야 돼요. 근데 얘를 막 없앨 순 없고 포도당을 다른 물질로 바꾸어줘야 돼요. 어떤 물질로 바꿔주냐면 자,
글리코젠이라는 물질로 바꾸어 줍니다. 글리코젠이에요. 자, 어디에서? 이거 뭐야, 이거? 간이죠.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이라는 물질로 바꾸어 줍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하는 일이고요. 인슐린이 하는 첫 번째 하는 일이고요. 자, 두 번째 하는 일은 뭐냐? 자, 포도당이 많다는 것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량이 높은 거지.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이 높아요. 그러면 혈액 속에 포도당을 줄여주면 되잖아. 어떻게 줄여주면 좋을까?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 속으로 마구마구마구 집어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세포의 포도당의 흡수를 촉진시켜요. 세포로 포도당을 마구마구마구 넣어주면 어떻게 돼? 세포 속에 포도당을 마구마구 넣어주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은 줄어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세포면 간세포도 있겠잖아. 간세포로 포도당을 막 넣어줘요. 그러면 포도당이 또 글리코젠으로 또 잘 많이 저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간세포 말고 다른 세포 같은 경우에는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세포흡을 또 많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낼 수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우리의 혈액 속의 당량은 어떻게 될까? 줄어들게 되겠죠. 혈당량이 감소합니다. 자, 엄청 많이 줄어드냐? 아니죠. 언제까지? 정상 혈당량까지만 딱 줄어든다 라고 했습니다. 자, 됐죠? 자, 혈당량이 높을 때 이렇게 화살표 할게요. 자, 그 다음 이제 혈당량이 낮을 때입니다. 혈당량이 낮을 때. 자, 혈당량이 낮을 때는 언제일까? 식사하고 한참 뒤. 또는 언제? 운동 직후겠죠. 자, 운동을 많이 해요. 자, 운동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에너지가 필요하죠. 자, 에너지를 얻으려면 세포흡을 많이 하게 되겠죠. 자, 세포흡을 많이 하면 포도당을 많이 씁니다. 포도당을 많이 쓰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혈당량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혈당량이 낮아져요. 그러면 얘가 이자를 자극해요. 그지? 자, 이자에서 이번에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냐면, 자, 혈당량을 이제 높여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돼. 혈당량이 낮으니까. 그래서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오케이, 글루카곤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혈액 속에 포도당을 많이 만들어줘야 돼. 그지?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글리코젠으로 저장된 포도당을 뭘로 바꿔줘야 돼? 오케이, 포도당으로 바꿔줘야 돼. 자, 이거 어디일까? 당연히 간이겠죠. 간.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혈액 속으로 포도당을 많이 보내줘야 되잖아. 혈당량을 높이려면. 그지? 그래서 혈액으로 포도당을 방출시켜줍니다. 혈액으로 포도당을 방출. 자, 이 두 가지 과정을 거쳐서 혈당량이 어떻게 될까요? 혈당량을 높일 수 있겠죠? 자, 무진장 높이냐? 아니고 정상 혈당량까지만 딱 높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상 혈당량을 유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까? 자, 쌤이 그래서 인슐린과 글루카곤에 대해서 그래프를 세 가지를 아마 보여준 반이 있는데요. 이거 안 보여준 반은 쌤이 월요일에 수업 시간에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냥 지금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는 과정이니까 그냥 딱 이렇게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러면 있잖아. 인슐린과 글루카곤은 어디에서 분비돼요? 이자에서 분비되죠. 오케이? 이자에서 분비되죠. 자, 이자에서 분비가 되면 이자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줄 수 있을까? 오케이, 내분비샘이라고 불러줄 수 있겠죠. 호르몬이 분비되는 곳을 내분비샘이라고 부른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인슐린과 글루카곤의 표적세포는 어딜까? 표적세포 또는 표적기관이라고 하죠. 표적기관 어디예요? 오케이, 간입니다. 지금 간에 가서 작용을 합니다. 그지? 호르몬이 작용하는 기관을 표적기관이라 한다 했어요. 그래서 간이 표적기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이자 좀 많이 들어보지 않았니? 이자? 우리 언제 이자라는 말 들어봤지? 이자? 우리 2학년 때 소화
할 때 소화 효소가 분비된다 했어요. 그지? 소화 효소가 분비된다 했어, 이자는. 자, 아까 소화 효소가 분비되는, 자, 저 앞에 가볼게. 자, 소화샘은 무슨 샘이라 했냐? 외분비샘이라고 했어요. 자, 소화 효소가 분비되는 소화샘은 외분비샘이에요. 근데 이자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분비된다면서요. 그러면 얘는 내분비샘이잖아요. 뭐야? 2학년 때는 외분비샘? 응? 지금은 내분비샘? 응? 뭐지? 자, 그래서 이자는요, 내분비샘도 되고요, 외분비샘도 됩니다. 오케이? 자, 외분비샘, 내분비샘 전부 다 되는 장소가 이자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우리는 호르몬 분비에 이상이 생기면요, 이제 병에 걸려요. 어떤 병에 걸리냐?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일단 지금 배운 호르몬에 대한 것만 병을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 일단 지금 제일 최근에 배운 거 인슐린 배웠죠? 인슐린. 자, 인슐린이 없어요. 만약에 인슐린에 이상이 생겼어. 인슐린에 이상이 생겼다. 자, 그러면 인슐린은 어떤 역할을 해요?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죠? 우리가 밥 먹으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서 포도당의 농도를 감소시킵니다. 그지? 그러면 인슐린이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낮출 수 있을까? 못 낮춰요. 그래서 정상인보다 혈당량이 어떨까? 혈당량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줌 속에 포도당이 없어야 되는데 혈당량이 너무너무 높다 보니까 오줌 속으로도 일부 포도당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줌 속에 포도당이 나가게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러한 병을 당뇨병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인슐린에 이상이 생기면 정상인보다 혈당량이 높다, 정상인보다 포도당의 농도가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당뇨병에 걸린다. 오케이. 자, 이것도 그래프 나와 있지만 우리는 원료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고 싶으면 너네가 문제를 풀면서 그래프를 해석하는 연습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스프링노트 열심히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로는요, 글루카곤 이상은 안 할 거고요, 티록신 이상을 해볼게요. 티록신에 이상이 생긴다. 이 병은 두 가지의 병이 있어요. 자, 지금 티록신은 어떤 호르몬이야? 내분비샘이 어디죠? 갑상샘이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럴 거냐면 갑상샘 호르몬의 기능에 이상이 있다. 갑상샘 기능. 자, 티록신이 너무 많이 분비가 돼요. 너무 높다. 이거를 항진이라 그러거든요. 항진증. 자, 이거 반대는 뭘까? 갑상샘 기능이 저하됐다. 갑상샘 기능 저하증, 이렇게 불러줄 거예요. 자, 갑상샘 기능 항진증은요, 티록신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다른 사람보다. 자, 티록신이 너무 많이 분비가 돼. 그러면 세포호흡이 너무 많이 일어나겠죠. 자, 세포호흡이 너무 많이 일어나. 자, 세포호흡 보자. 다시 세포호흡이 너무 많이 일어나. 그러면 에너지가 너무 많이 나와요. 자, 에너지가 엄청 많이 나와. 그러면 열이 엄청납니다. 그죠? 그리고 열이 많이 나니까 땀도 엄청 많이 날 거예요. 땀도 엄청 많이 나. 그리고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체중도 감소돼요. 열이 계속 나니까. 그리고 혈압도 높아집니다. 뭐 요런 게 있고요. 이거 증상까지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게 있다 정도는 알아두세요. 자, 갑상샘 기능 저하증은요, 티록신의 분비가 너무너무 적게 되는 거예요. 너무 적게 된다. 자, 티록신의 분비가 적게 되면 세포호흡이 잘 일어날까요? 세포호흡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포호흡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요, 자, 에너지가 잘 나오지 않아요. 오케이?
자, 에너지가 나와야 이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는데 에너지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에너지가 없어. 무기력해져요. 자, 무기력해지고요. 그리고 에너지가 없어. 그러니까 무기력하니까 체중도 증가해요. 요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슐린 이상이 있을 때 당뇨병, 그리고 티록신 이상이 있을 때 갑상샘 기능 항진증과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 있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세요. 자세하게는 우리 월요일 수업 시간에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스프링 노트 풀 수 있을 겁니다. 반드시 스프링 노트를 월요일까지 싹 다 풀어 오세요. 월요일까지 싹 다 전부 다 우리 바로 풀이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도 공부 열심히 하고 화이팅! 안녕!